자존심 강한 독일이 한국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다가오는 겨울의 독일은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해 에너지를 구걸하는 것은 물론 운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오직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직접 한국에 전화를 하면서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한편 한국에게 그동안의 인연을 생각해 도와달라는 말까지 하며 한국을 향해 저자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독일이 한국에게 이렇게까지 매달리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속이 타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 그 주인공인데요. 강경한 반러시아 전선의 중심 국가로 유럽에서 주도적으로 러시아 반대 세력을 형성한 가운데 러시아는 이런 독일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독일의 약점을 틀어주면서 실력 행사에 나섰죠. 처음에는 독일은 러시아의 협박에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러시아가 가진 무기가 슬슬 효력을 발휘하는 겨울로 넘어서면서 러시아가 가진 무기는 바로 천연가스. 독일은 예전부터 싼 가격에 공급되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이용해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원전을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발전소를 건립했으나 사실 그것만으로 독일 경제를 굴리기에는 턱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리고 러시아가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는 행동을 통해 독일이 얼마나 에너지 문제에 있어 취약한 국가인지 드러났습니다. 당장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독일 전역에서 에너지 수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쳤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독일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모조리 사용해도 올해 겨울에는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측이 경제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면서 독일 시민들은 패닉에 빠졌죠. 이뿐만 아니라 향후 수입할 천연가스 가격도 독일 시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독일 가스 가격 비교 포털 체크24는 작년 독일은 4인 가구 기준 174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2022년에 들어서 534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하며 독일 에너지 산업에 큰 위기가 닥쳐왔다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담금은 독일 경제가 져야 할 의무라고 표현하며 이에 더해 부담금이 없다면 독일 에너지 시장은 붕괴할 것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시민들 역시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등 정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에너지 수급을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였죠. 과거의 유물로 생각되던 땔감이 다시 독일 사회에서 인기를 끌며 주요 에너지원으로 복귀하는가 하면 석탄을 비롯한 갈탄 수입이 늘어나면서 해외 직구로 품질 좋은 석탄 수입에 독일 국민들이 나서는 등 대체 에너지를 찾는데 독일 시민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독일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에 더해 독일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내세운 정책이 바로 LNG 터미널 건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에너지 기업 알베에 그룹, 네덜란드 가스니가스니와 브룬스베텔 LNG 터미널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히며 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싸서 러시아에 다량의 에너지를 의존했던 결과를 부랴부랴 LNG 터미널 건설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독일 북부에 위치한 브룬스베텔 LNG 터미널이 안정화되면 여기서 공급받는 연간 LNG 양은 80억 입방미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야 안정화된다는 차원에서 점점 다가오는 겨울 에너지 대란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방법이었죠. 급한 마음에 독일은 에너지 수입을 논의하며 캐나다와 합의를 통해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만난 올라프 숄츠 총리는 캐나다 동부 해안의 LNG 터미널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결정지었죠. 겨우 숨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독일에게는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이 LNG를 실어와서 독일까지 견인할 LNG 운반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죠. 전제 LNG 운반선의 최강자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을 무섭게 쫓던 중국이 스스로 기술 한계를 드러내면서 주춤하던 사이 한국은 기술 격차를 벌리며 업계의 탑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죠. 올해 상반기 글로벌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발주량은 작년 상반기 대비 400% 이상 드러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주종인 LNG선은 이제 명실상부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10척 중 7척이 한국에서 수주되었고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죠. 조선업계에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술. 영하 163도의 극저온 탱크에 저장해 천연가스를 운반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기술은 섬세함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될 경우 배가 두 동강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상 폭발 사고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성과 탁월한 저온 탱크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바로 LNG 운반선 분야입니다. 일찍부터 극저온 탱크 기술을 보유했고 탁월한 실력을 보였기에 한국은 최강자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중국이 인력을 투입해 저가 상품을 만들었고 한국보다 더 싼 가격의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다는 소식에 중국이 한국의 뒤를 이어 LNG 운반선 왕좌를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자리를 그렇게 오래 유지하지 못했죠. 인건비를 이용해 저가의 LNG 운반선을 만들 수는 있었어도 기술은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후둥중화조선이 건설했던 LNG선 글래드스톤호가 대표적인데요. 한국보다 싼 가격의 건조가 가능해 주목을 받았지만 2018년 호주 인근 해역에서 엔진 고장으로 움직이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선박이죠. 결국 중국의 민낯을 확인한 여러 에너지 회사들은 믿을 수 있는 한국에 다시 LNG선을 의뢰하게 되었고 한국이 계속해서 LNG선의 강자로 지금까지 그 명성을 잇고 있습니다. 한 차례 빼앗긴 과거를 잊지 않고 한국은 절치부심하며 기술은 물론이고 압도적인 건조 능력으로 최근 Q클래스 LNG선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중국과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운송 용량이 20만 세제곱미터를 넘는 선박을 Q클래스 선박이라고 부르며 한 척당 가격이 3천억이 넘는데요. 이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소위 말하는 빅3만 이를 만들 수 있죠. 중국에서도 Q클래스에 해당하는 선박을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거대한 규모를 한 번에 제조하는 것은 아무리 인력을 동원해도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 조선업체들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이 밖에도 한국 조선업계 최강자들은 세계 첫 이중연료 엔진을 개발하며 다른 국가의 조선 기술을 아득히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저압식 액화천연가스 LNG 이중연료 엔진을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1만 9천 마력급의 이 엔진은 LNG와 디젤 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 오토사이클 시스템을 적용해 저압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선내 연료 공급 시스템을 단순화시킬 수 있죠. 이를 통해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메탄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친환경 기조로 방향을 틀고 있는 유럽의 기준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한국은 해내고 있죠. 독일에게 필요한 물건이 한국에 있는 것인데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입장에서는 대규모 LNG 운반을 통해 독일 에너지 대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 한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한국을 방문, 한국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독일 말고도 유럽 국가를 비롯 에너지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징검다리 에너지라고 평가를 하는 액화천연가스 LNG를 원하고 있기에 이를 운반할 수 있는 LNG 운반선 수요는 폭증했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LNG선 선가는 7월 기준 2억 3,500만 달러로 6월에 비해 500만 달러가 오른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품질 좋은 LNG 운반선의 대부분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기에 지금부터 발주를 넣는다고 해도 기한 내에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 사태를 파악한 국가들은 이미 한국에 대규모 물량을 수주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독일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국가인데요. 그렇기에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독일의 요청에 답변을 빠르게 줄 수 없는 형편인데요. 이미 대기를 하고 있는 중동의 국가들을 비롯 미국에서도 가스 운반에 한국 LNG선을 미리 예약해 놓았기에 독일이 가용할 수 있는 LNG선은 한정적이죠. 그렇다고 함부로 중국이나 일본 등 기술이 떨어지는 국가에게 LNG선을 요청했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크기에 독일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10조 원어치의 대규모 LNG선 계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원하는 양의 LNG선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죠. 과연 독일은 한국의 마음을 사로잡아 원하는 물량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점점 더 가치가 상승하는 한국 LNG선의 순항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 LNG 운반선이 전 세계 표준 운반선으로 완전히 자리 잡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3호 주얼리오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억류됐을 때
해군 고위급 장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UDTSAL이 707특임대 정도로 강한가? 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선박이 억류된 사건이라 해군 특수전전단을 투입하는 것이 맞았지만 김관진 장관은 그들의 능력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기억 속에 707특임대가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 이상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김관진 장관은 제2군단장, 제3야전군 사령관, 제33대 합참의장 등을 지내며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는 707특임대의 훈련을 솥하게 받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그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의 강력한 신임을 받던 707특수임무대대의 전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대테러부대 606특공부대죠.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고립무원의 땅이며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우리의 친구이자 전우입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임무를 줄 때 그때는 우리가 입고 있는 군복이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충용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707특수임무부대원이 된다. 존재는 알려졌지만 아무도 그들의 규모를 알 수 없으며 대원의 신상은 전부 2급 비밀로 취급하며 언론에 노출될 때는 반드시 복면을 착용해야 하는 특수부대 707특임대의 내무실에 걸린 글귀의 첫머리입니다. 가장 많은 특수부대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수없이 등장하면서 그 존재가 잘 알려졌지만 실제로 미국의 특수부대 규모는 대단합니다. 1년 국방비로 760조 원을 투입하는 미국은 2위부터 8위까지의 모든 국방비 지출을 더한 것보다 이렇게 많은 국방비 중 상당한 규모가 오직 특수전사령부 USSOCOM을 운용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죠. 이 특수전사령부는 육해공은 물론 해병대까지 아우르는 거대 조직으로 예하에 상당히 많은 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AVYSEAL로 불리는 해군 특수전전단은 지난 2011년 5월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면서 잘 알려졌는데요. 1962년 창설된 이 부대는 해군 소속임에도 지상작전 및 공중작전까지 전천후로 투입됩니다. 월남전 당시 베트남 하천에서 비정규작전을 수행하며 존재가 알려졌고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발발한 걸프전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총 3,000명을 10개 팀으로 나눠서 운용하는데 이 부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 저격수, 스나이퍼입니다.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저격수,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주인공 또 하나 대표적인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델타포스로 불리는 특전사인데요. 한때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IS의 지도자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직후 제거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했죠. 헬기 8대에 나눠 타고 시리아로 날아간 델타포스 대원들은 골칫덩어리 알바그다디를 말끔하게 제거하며 델타포스는 미군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특수부대 중에서 가장 고도의 훈련을 받는 특수부대입니다. 신입 부대원들은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벽히 태어나기 위해 6개월간의 특수전 훈련을 거친 후에 그런데 델타포스 출신의 마이크 페논이라는 전술사격 교관은 자신이 델타포스 시절 함께 훈련했던 다른 나라의 특수부대원에 대해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한 홍콩 비오대, 영국 SAS, 호주 SASR, 폴란드 JWGROM, 덴마크, 러시아 및 이스라엘 등 모든 특수부대보다 한국의 707특임대가 월등히 뛰어났다고 평가했죠. 그런 이유인지 미국의 델타포스, 독일의 GS지구 등 대테러 부대들은 오히려 한국으로 자국요원을 파견해 벤치마킹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자랑합니다. 바로 606 특공부대인데요. 1977년 10월 독일의 민항기 루프트한자가 공중에서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비행기에 탄 4명의 범인은 비행기를 공중에서 납치해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에 강제로 착륙시키고는 감옥에 갇힌 자신들의 동료를 석방하라고 요구했죠. 그러나 이들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대테러 특수부대인 GS지구 요원들이 투입된 지 5분 만에 상황이 종료됐죠. 이들의 활약을 지켜본 박정희는 차지철 당시 경호시장을 불러서는 대테러 특수부대를 창설할 것을 지시하죠. 이에 차지철은 특전사, 예하 각 여단에서 무술 고단자 및 사격 특기자를 중심으로 요원을 선발해서는 606 특공부대로 전입시킵니다. 그렇게 1978년 제1기 606 특공부대가 그리고 1년 뒤 제2기 606 특공부대가 창설됩니다. 각 특공대에는 44명의 부사관과 장교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특전사들로 이뤄진 만큼
이 특공대에 소속된 요원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현재 경찰 특공대 SWAT가 입는 검정색 전투복과 검정색 베레모의 기원이 바로 606 특공부대였죠. 이들은 기존의 특전사 공수부대원보다 훨씬 강력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술훈련, 사격훈련, 낙하훈련, 항공기 침투훈련을 주로 했는데 훈련 한 번에 골절환자가 한 명씩 발생할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죠. 부대원을 모집할 당시 이미 무술고단자들로 추렸음에도 매일 몇 시간씩 무술훈련을 받아 살아 숨쉬는 인간병기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살상무술로 불리는 특공무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독일 항공기 납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만큼 훈련은 주로 항공기 납치 상황을 가정하고 이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죠. 대한항공이 제공한 낡은 항공기를 이용해 매일 밤 침투 훈련을 했죠. 또한 특수부대인 만큼 체력 강화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30kg의 군장을 메고 10km씩 구보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인간병기로 키워지던 이들은 창설 후 1년 만에 1026사건을 겪게 됩니다. 김재규의 층에 맞은 박정희와 차철이 사망하죠. 그리고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이 부대의 성격을 바꿔 자신의 개인경호를 맡겨버렸죠. 인간병기들이 졸지에 전두환의 개인경호부대로 바뀐 겁니다. 사복을 입고 청와대 경호를 맡고 지방행사까지 따라다니는 등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리고는 흐지부지하다.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식적으로 해체되어 부대원들 대부분은 고향 특전사로 복귀했습니다. 어쨌든 1979년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자신을 보호할 친위 경호부대를 창설할 것을 명령했는데 그때 이미 한국에는 최고 수준의 606 특공부대가 있었죠. 그런데 606 부대가 대통령 경호에 차출되니 대테러 임무를 담당할 부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606 특공부대를 27부대로 개칭한 후 1982년 특수임무부대를 창설합니다. 하지만 이 특임대 창설의 속사정도 정치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과 하나회의 신군부 창설에 반대하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하나회 소속이던 제3공수특전여단장 최세창 준장이 이끌고 온 제15대대에게 제압당하고 맙니다. 전형적인 하극상이었죠. 그런데 특전사령관이 근무하는 당시 특전사령부 본부는 반란군이 속한 제3공수특전여단의 영내에 있었는데 사령부 본부에는 무장병력이 없었고 특전사령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그는 권총 한 자루로 최세창에 맞섰으나 대대를 이끌고 온 그의 상대가 될 리 만무했죠. 결국 정병주는 총상을 입은 채 신군부에게 사로잡히고 말죠. 이후 특전사령관에 임명된 박희도는 자체 병력이 없는 무방비 상태의 사령관은 앞으로도 언제든 하극상으로 쉽게 제압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특전사 내에서 특출난 능력을 갖춘 이들을 뽑아 특전사령관 친위대, 즉 707 특임대를 창설한 겁니다.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는 사령관 친위대였으나 이후 국내 상황이 안정되면서 사령관 보호 임무는 차차 사라지고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테러 임무 쪽으로 발전하죠. 원래 707 특임대는 존재 자체가 2급 비밀일 정도로 언론 공개나 지휘관의 방문 시에도 부대원의 얼굴은 항상 복면을 착용할 정도로 신분 보장이 확실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지만 전시에는 엑스파일이라고 내부적으로 불리는 비밀작전을 수행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특전사 속의 특전대라고 불리는 만큼 전쟁이 발발하면 평양 일대에서 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런데 707 특임대는 1980년대 응징보복의 임무를 맡기도 했었는데요. 1983년 전두환은 서남아시아 및 대양주 6개국을 순방을 시작했는데 미얀마는 그 첫 번째 방문지였습니다. 이날 정부 관료 및 취재진 등은 아웅산 묘소에서 전두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탄이 터지면서 참변을 당했죠. 대통령 도착 전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북한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실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소행이 북한의 특수부대였다 것이 알려졌는데 당시 군 내부에서는 휴전선 접경에 위치한 북한의 중요 시설을 응징하거나 벌초 계획이 세워지기도 했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특수부대를 평양으로 파견해 김일성을 제거하는 작전이었죠. 그러나 전두환은 북한과 똑같은 짓을 할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폐기됐었죠. 이러한 임무에 특화된 부대가 707 특임대였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특별한 신임을 받았던 707 특임대의 훈련은 대테러에 특화된 훈련과 적 핵심부에 대한 정교한 직접 타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단기적인 순발력과 정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체력과 무술 등 능력 위주로 뽑았다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교육 성적이 높고
두뇌가 우수한 인원을 뽑는 추세입니다. 그들이 하는 훈련 중 잘 알려진 훈련이 있습니다. 방탄조끼를 입은 상관 옆으로 풍선을 하나 매답니다. 그리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운 방에서 그 풍선을 권총으로 쏘는 고도의 집중력 훈련을 수없이 실시합니다. 단 1mm의 조준이라도 빗나가면 상관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죠. 대테러 임무의 특성상 707특임대는 지상으로의 침투, 즉 육해공 모든 공간을 완벽히 지배할 수 있습니다. 고공 침투 시 낙하산을 이용해 약 5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고 해상 수중 침투를 위해 UDT와는 다른 뿐만 아니라 사격은 물론 11, 격투 능력, 칼솜씨 등 말 그대로 적을 제압하는 모든 기술을 완벽히 터득해야 비로소 완벽한 요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검은 베레모를 쓰고 수송기와 특수작전용 헬기를 타고 주요 요인을 납치하거나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임대의 전투력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힙니다. 그 힘은 그들이 10년 이상 한솥밥을 먹으며 다져온, 그래서 미국의 델타포스, 독일 연방경찰 GS지구, 영국의 SAS 등과 매년 한두 차례씩 실전훈련을 하며 요원을 파견해 벤치마킹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특수부대입니다. 일반 부대와는 달리 교육훈련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얼차려 또는 선배에 의한 괴롭힘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집중적인 반복훈련과 베테랑들의 10일 교육 덕분에 웬만한 사회 특수교육기관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작전에 투입되는 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지난 2016년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707특임대와 같이 국가전략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대테러 부대 5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저 그런 부대를 창설하기보다는 잘 훈련시킨 부대 하나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리시 수넥 영국 총리의 폭탄 발표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을 제2의 한국으로 만든다는 역대급 파격 발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한국 관련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강행시키면서 영국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영국이 한국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곧 유럽에 제2의 한국이 세워진다. 그것도 유럽에서 가장 비싼 땅에 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영국 총리가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인지, 영국이 제2의 한국으로 대변신하기 위해 내놓은 파격적인 결정들은 무엇인지. 1980년 5월 12일 잉글랜드 사우샘프턴에서 태어난 리시 수넥, 펀자브 브라만의 후예로 부모님 모두 인도계 영국인입니다. 할아버지인 람다스 수넥은 인도의 회계사였으며 1935년 대영 제국 치아 케냐 지역의 관료로 뽑혀 아프리카로 이주했고 다시 1960년대에 영국으로 이민했습니다. 아버지는 NHS 소속 일반의로, 어머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근무했습니다. 집안이 매우 부유했죠. 리시 수넥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국에서 상류 엘리트의 교육 코스를 밟게 해주었고 자녀를 정치가, 의사, 국제기구 고위직으로 길러냈습니다. 리시 수넥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사립 남학교 7개교를 이르는 퍼블릭 스쿨의 일각인 명문 윈체스터 칼리지에 11세로 합격했는데 수넥의 부모는 이것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필사적으로 투자해 장학금을 받지 못한 리시를 어떻게든 지원해 학교에 보냈습니다. 재학 중 학생 임원 헤드 보어를 맡는 등 명문 학교에서도 성실한 학생으로 인정받아 이후 옥스퍼드 대학교에 진학하여 PPE를 전공하였고 스탠퍼드 대학교 MBA를 취득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수넥은 2001년에서 2004년까지 골드만삭스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합니다. 또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아동투자 자금 운용 The Children's Investment Fund Management이라는 헤지펀드에 입사하여 고위급 임원으로까지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동료들과 함께 퇴사하여 덜렘 파트너스 텔림 파트너즈라는 헤지펀드를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해 7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사임을 하자 압도적인 지지율로 리시 수넥이 영국의 새로운 총리로 당선됐고 인도의 아들이 제국을 정복했다. 역사는 돌고 돈다. 최초의 인도계 영국 총리 탄생에 150만 명에 달하는 영국 내 인도인 지역사회는 물론 인도 본토까지 홍분에 휩싸였습니다. 제국주의 지배 국가를 피지배 국가 후손이 이끌게 된 역사의 아이러니의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1858년부터 1947년까지 인도를 식민지로 삼아 착취했습니다. 수넥 총리는 영국 국적자이지만 혈통의 뿌리는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 언론은 수넥 총리의 총리 지명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발행부수 기준 세계 3위 신문이자 인도 최대 힌디어 일간지 다이니크 바스카는 수넥은 과거 인도가 당한 모욕에 복수했다며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인도 지도자는 매우 약하다고 말했지만 이제 영국의 총리는 인도계라고 보도했습니다. 수십 년간 인도를 지배했던 국가의 지휘권이 지금 인도계 총리 손 안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인들은 영국 주류 사회에 속한 순핵 총리가 힌두교도임을 숨기지 않는 것에도 열광했습니다. 2020년 하원 의원 서약 당시 그는 성경이 아닌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기타 위에 손을 얹었고 힌두교 방식으로 기도하는 모습도 종종 노출했습니다. 순핵 총리가 힌두교가 신성시하는 소에게 기도하는 영상, 힌두교 제사의식을 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트위터에서 퍼졌습니다. 인도 여당 인도국민당 BJP 프리티 간디 의원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문화와 뿌리를 존중하고 인정한 자랑스러운 힌두교도의 부상을 크게 반긴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순핵 총리가 관심을 또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유는 그와 그의 아내의 재산 규모는 8억 4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순핵 총리의 아내는 인도 재벌의 딸로 그녀의 아버지가 인도에서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 인포시스를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순핵 총리가 아내의 막대한 재산을 불려줄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합니다. 사상 인도계 영국 총리이자 사상 처음으로 영국 왕실보다 돈이 많은 영국 총리가 탄생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핫한 영국의 순핵 총리가 최근 한국 관련 너무나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며 영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영국을 제2의 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한국으로부터 25,000급 군함 4척을 사들인 것은 물론 영국의 공군도 한국산 전투기를 대규모로 사들여 도배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순핵 총리는 한국의 자주포로 영국 육군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과 독일산 자주포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원래 미국에 주려 했던 영국 내 대규모 원전 건설 사업도 한국에 주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 해군도 한국산 함정으로, 영국 공군도 한국산, 영국의 육군도 한국산 자주포로 도배하고 이제는 영국의 원전도 한국산 원전을 지어 영국인들이 한국의 기술로 생산된 전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현재 영국 내 한류 열풍은 전 세계 그 어느 곳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영국 가디언즈는 27년째 시간 K-팝 걸그룹이 영국을 정복한다는 제목으로 블랙핑크 하이드 파크 공연에 이어 9월에만 4개 팀이 런던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블랙핑크는 7월 유명 음악 축제인 하이드 파크 브리티시 서머 타임 페스티벌에 한국 가수로서 처음으로 헤드라이너 간판 출연자로 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마마무가 이달 영국 투어를 한데 이어 트와이스, 에스파, ITZY 여자아이들이 9월에 줄줄이 런던에서 공연하며 피프티와 뉴진스는 영국 차트에 진입했다고 가디언즈는 전했습니다. 가디언즈는 영국에서 한국 걸그룹 인기의 한 이유로 영국 걸그룹의 몰락을 대면서 한국 걸그룹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섬세하게 조율된 성공 공식을 가지고 영국에 상륙해 빈자리를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소녀시대와 레드벨벳 등의 곡을 작업한 클레어 로드리게스 리는 음악은 귀에 쏙 들어오고 패션 스타일링은 정확하고 안무는 훌륭하며 무대 연출은 세심하다며 진짜 여성의 힘이 있고 우리 무리로 와 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팝 걸그룹의 매력은 다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디언즈는 각 멤버의 성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드러나며 개별성이 유지되고 팬들과 관계를 맺는 점도 인기의 한 요인으로 풀이했습니다. 가디언즈는 영국 음악계와 K-팝이 점점 더 엮이고 있고 영국에서 K-팝을 복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한류 열풍이 뜨거운지 영국을 대표하는 대학 중 하나인 셰필드 대학교를 비롯한 영국 대학교에는 이렇게 한국자료실이라는 공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직 한국만을 위한 곳인데요. 한국에 관심이 있는 영국인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이렇게 영국 대학교에서 직접 한국자료실이라는 공간을 세우고 한국 문화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셰필드 대학교는 1979년부터 한국어와 한국학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한국사, 한국현대사회, 한국전통문화와 같은 이외의 과목들을 특화하여 교육하는 등 영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한국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선진국은 바로 미국과 독일이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천조국으로 불리우는 지일 국가이며 독일은 유럽의 경제 리더이자 기술 강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도 불구하고 막상 미국과 독일 현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사뭇 다른데요. 그들은 유독 하나같이 한국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한국을 벗어나는 것은 오판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최근 글로벌 사회가 훨씬 혼란스러운 국면에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간 현지에서 살고 있는 한국 출신 교포 등 현지인들의 말인데, 개발도상국이나 한국보다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최근 사람들이 선망하는 국가들에서조차 더욱더 이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살기 어렵다는 말이 있으며, 최근 수년간 부동산 폭등을 비롯해 출산을 저하 등 문제도 많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현지인들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한국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독일 등 강대국들에서 왜 한국에 평생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6가지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보다 심각한 부동산 문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부동산 폭등으로 한국에 살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한국의 부동산 상승률은 OECD 국가 중에도 수년간 상위권에 달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막상 미국과 독일에 거주하기에는 부동산 비용이 한국과 비교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헬조선 부동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주자로서 거주 비용은 감당이 힘들 정도라는 것이죠. 당장 미국에 가면 렌트를 해야 하는데, 올해 들어서 미국 대도시 10곳에서는 평균 30%가 폭등했습니다. 본래 LA나 뉴욕 등에서 평균적으로 2터부터 3,000달러를 주면 살 수 있는 괜찮은 동네 2베드룸의 경우에 3터부터 4.000달러 선으로 올라 최소한 월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나가며 한국과는 비교조차 안 됩니다. 저렴하게 살기 위해서는 낙후되고 치안이 불만한 곳을 찾아 거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런저런 생활비를 더한다면 주요 도시에서 중산층으로 살려면 매월 10,000달러는 최소 수입이 돼야 합니다. 그것도 세금으로 떼는 게 많아서 한국보다 실수령액은 더욱 낮은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독일도 베를린 주택 월세는 5년간 40% 이상 급등했고, 이주자들은 더 좋은 매물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막상 삭막하다고 비판을 받는 한국의 아파트는 정작 외국에서 생활하다면 그렇게 그립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효율적이고 쾌적함을 준 아파트 생활에 비해 미국, 독일 현지에는 낙후된 주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지내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 주거 환경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2. 한국보다 행정처리 시스템이 불편.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막상 다음과 같은 상황은 현지에서 거주에 큰 고민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에게는 이민자는 처음 1년을 잘 버티세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반에 고비일가 찾아온다는데요. 바로 그것이 각종 행정 시스템으로 이민자들에게 여권이나 주민등록 등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지만, 해외에 이주하자마자 한국인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시스템보다 낙후된 그들의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한 현지인은 여권을 받는데 6개월이 걸렸고 그 때문에 여행도자 제대로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경우 여권이 빠르면 3일이면 발급되기도 하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학업 문제로 관공서를 방문했다는 한 유학생은 공무원들은 거의 일을 안 하고 있는 수준이라 묘사합니다. 3번이나 방문했는데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업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구분이 안 됐다며 자신이 크게 화를 내면서 강하게 어필하자 그제서야 간신히 업무가 진행되었다고 전합니다. 한 독일 직장인은 간단한 서류를 발급받는데도 직장에서 반자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마저 사무실 오픈하는 시간에 맞춰서 줄을 서야 그날의 일을 간신히 맞출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삼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해외 관공서에는 비효율과 느린 처리가 비일비재한다는 것이죠. 반면 유엔은 전 세계 전자정부 시스템을 평가했는데 한국은 온라인 참여율 1위, 발전 가능성 2위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각종 문서를 발급받으러 관공서에 직접 가는 경우는 잘 없는 편으로 온라인 업무가 보편화되었고, 민원을 진행할 때도 콜센터에만 전화해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지만 이런 나라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3. 배달 음식과 비싼 외식 비용. 현재 전 세계적인 물가 폭등으로 한국도 외식하기가 두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불가가 치솟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한국과 또 다른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최근 한국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이 미국 등에서 배달 음식에 큰 물편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40분 만에 음식이 오면 좀 늦게 왔다는 기분인데 미국은 보통은 40분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마저도 늦어서 치타 배달이니 로켓 배달이니 기존 배달보다 더 빠른 배달도 나눠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살다가 미국이나 독일 등 다소 느린 문화권에 가면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식을 나가면 팀 문화까지 있어서 음식값의 20% 정도를 더 지출해야 하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세끼 먹는 시간이 많기에 가장 먼저 한국의 배달 음식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4점 병원의 처리 속도. 해외에서 병원이 비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현지인들은 역시 속도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한국 아내와 결혼해 한국을 방문한 호프만 씨는 한국에서 기절할 경험을 했다는데요. 아내가 수화과를 당일 아무런 예약도 없이 방문하자 예약 없이 방문한다는 것에 일단 놀랐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예약 없이 방문하면 문전박대당하며 그것도 응급실이 아닌 이상 최소한 2주 전엔 전화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진찰받으려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프만 씨는 정말로 놀란 게 있는데 병원에 가서 단 10분만 기다린 뒤 1분 만에 진료가 끝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 아내는 독일 남편이 무슨 병원이 이렇게 진료가 성의가 없냐고 물평을 할 줄 알았습니다만 정반대로 남편 호프만의 마이는 박수를 치면서 한국이 최고다라는 말을 하루 종일 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가도 앉아서 2~3시간 기다리는 적도 부지기수고 진료도 매우 길게 봅니다. 보통 의사와 안아서 20분 넘게 상담을 하며 그렇다고 약을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즉각적으로 진료받고 나온 것은 신세계라는 것이죠. 물론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고 면밀하게 관찰하며 병의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독일은 의사가 매우 다정하고 친절하지만 둘 중에 고르라면 무조건 한국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혹은 노후에는 병원만큼은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 나가면 병원에 가려면 별것도 아닌 진료라도 한국에 비해 엄청난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교포 AMI는 미국이 사는 무슨 질병인지 끝까지 말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말합니다. 미국 의사들은 신중한 것은 좋지만 도대체 병원에 왜 가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3시간 기다려 진료를 받았고 오래 상담을 했지만 한 달 뒤에나 감기였다고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용 문제로 많은 경우 불임 부부를 비롯해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험이 안 되더라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해서 잠시 입국하겠다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5점. 한국. 아직 선진국 대접 못 받는다. 막상 현지에서 아직 한국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UN 무역기구에서 인정하는 섭진국으로 공시가 입성하면서 오피션 선진국 그룹에 편성됐습니다. 이 선진국에 포함되었다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보수적인 선진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 국가 간 교류에 있어서도 같은 부류로서 대우해주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막상 현지에서는 아직 한국이 제대로 그 선진국 그룹의 대접을 못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를 가장 전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비자 문제로 여전히 비자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유럽 출신 국가들의 비자는 한국에 비해 쉽게 허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국인들이 미국에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은 한국 대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영연방 국가나 유럽 국가들은 각종 비자가 상대적으로 원활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 누적된 불체자 수도 많고 입국 심사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여전히 우대를 못 받는다는 의견입니다. 뉴욕에서 한국인 회계법인에서 일한다는 KMI는 여전히 한국인은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회계사이며 미국에서 수입도 좋은 편이고 중산층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방인의 느낌이 여전하며 알게 모르게 차별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 독일 이민자 부부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부부가 동행해야 하는데 아내 혼자 전철을 탔다가 험한 일을 당한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신문지상에 항상 다뤄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이러한 상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이민자들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한국의 치마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그런 문제를 겪지 않고 있으며 밤거리를 돌아다녀도 대중교통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한국은 비교도 안 되게 안전하다는 평가입니다. 또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은 국토가 좁아서 매우 매력적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최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여기민 오는 사람들의 하나같은 이야기는 국토가 왜 넓어야 하냐는 것이죠. 이는 다소 당혹스러운 말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국력 땅 넓이로 인식되어 온 게 공공연한 사실이며 국토가 넓으면
그 가운데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 러시아, 미국은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넓은 영토를 탐색하다 보면 자원, 희귀광물, 또한 진귀한 관광자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옛날부터 전쟁을 벌이고 아직까지도 영토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왜 넓은 영토가 필요 없냐는 것이죠. 그러나 철저히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본 시각에서는 한국과 같은 밀집된 작은 국가가 좋다는 겁니다. 특히 세대를 거듭하고 최근의 MZ 세대들은 쾌적함과 효율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세대로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재밌어야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책으로 오랜 시간 정적으로 즐거워하던 그런 세대가 아닌 감각적 즐거움이 중요한 세대이죠. 미국 주요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것도 점점 인간이 원하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국토가 넓은 것은 오히려 개인의 즐거움에 큰 방해가 되는 요소라는 해석입니다. 연어 잡이도 하루 이틀이지 캐나다에서 보통 짧은 이동은 1터부터 2시간 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넓은 영토 가운데 거의 7터부터 80% 정도는 토론토나 밴쿠버에만 살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500명 정도로 알려졌지만 캐나다는 현재 많이 늘어난 게 4명입니다. 캐나다 중부 어느 시골 도시에 산다고 하면 사실상 사람 자재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활한 영토와 적은 인구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도시에 일으키게 되는데요. 바로 도시 자재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으로 20년 전과 지금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캐나다에 자란 본토인들은 그런 게 당연하기에 별로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에 살다가 캐나다로 간 수많은 사람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서울은 작년과 올해가 다르며 갈수록 빠른 변화와 엄청난 인구 밀도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도시 생활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한국은 여러 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도시가 싫다면 한두 달 시간을 내어 제주도나 속초 등에서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달 살기라는 개념은 바로 미국인들이 캐나다에 여행 갈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요커들도 도시 생활에 쩌들어 있을 때 캐나다에서 한 달 살기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 그들이 캐나다에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은 캐나다는 딱 한 달 살기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국토가 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 싱가포르에 여행을 간 한국인은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는 넓이가 부산 정도이며 말 그대로 도시국가라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당연히 배달 문화도 발달해 있고 교통 등 여러 가지 편리해서 한국인이 많이 가는 관광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막상 배달은 한국보다 다소 느린 점이 있는데 한국보다 체감상 절반 정도는 느리다는 겁니다. 한국은 주문만 하면 오토바이를 비롯해 다양한 배달 수단으로 때로는 10분대의 배달이 이루어지만 극히 일부 지역과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처럼 10분대 배달을 끊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전 세계 2위에서 30위권으로 추락했다는 기사가 나왔으며 물론 한국의 오지 서비스는 개선돼야 마땅하지만 실제 여전히 한국이 빠르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막상 해외에 나가면 빠른 지역에서만 빠르고 평균을 한국을 이기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이 좁은 곳에 촘촘히 박힌 기지국 때문으로 LTE만큼은 절대 다른 나라에 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어가며 서로의 소식과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가까워진 것처럼 느꼈지만 실제 현지에 간 한국인들은 너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을 떠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말을 합니다. 또한 그동안 한국이 매우 발전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한국에서 버티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주문입니다. 한 이민자는 온라인 커뮤니 1에서 20년 만에 미국 생활을 접는다며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